안녕하세요. 닥터 살루스입니다. 요즘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근육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근육량 적으면 낭패를 본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나 검진하는 분들에게 질문드리면 의외로 근력 운동을 따로 한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육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육 양과 힘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 요즘 많이들 드실 단백질 보충제는 어떻게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도 짚고 넘어야 가야겠죠. 근감소증, 신체적 기능 저하를 동반한 골격근 양 및 근력 손실이라 정의합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식적으로 근감소증이 질병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감소증은 40대부터 시작되고요. 근육량 손실은 1년에 3%까지 진행됩니다. 노인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이에요. 근감소증이 왜 나쁘냐? 첫째, 기초 대사량을 줄게 해서 적정 체중 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비만해지기 쉽겠죠. 둘째, 쉽게 넘어져서 골절 위험도 증가합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사망 위험 당연히 높아지겠죠. 넷째, 쉽게 피곤하게 되어서 삶의 질이 낮아져요. 이 모든 사항은 근육량이 쪼그라들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일찍 죽을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요.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될 확률도 3배 뜁니다. 반대의 경우도 볼까요? 평상시에 근육에 대한 저축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기초대사 잘 되고 덜 피곤해지겠죠? 심장, 호흡기도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덤으로 좋은 것이 수술받아야 되면 후유증, 합병증이 줄어듭니다. 제 심장내과 선배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시술 후에 더 잘 회복되는 것 같아. 근감소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첫째, 호르몬 기능 저하를 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인슐린,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만성 염증이 증가하면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근육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참고로 복부 비만인 경우 염증이 증가하니까 체지방이 늘면 그만큼 근육 양까지 손해본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신체 활동 부족을 들 수 있고, 넷째, 영양분이 모자라면 근육이 감소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근감소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근육량 평가. 둘째, 강한 정도의 평가. 셋째, 신체 기능의 평가가 있습니다. 진단기구 쓰는 것은 빼고 손쉬운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근육량을 평가하기 위해 줄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종아리 둘레를 재보세요. 남자는 34cm, 여자는 32cm 미만이면 근감소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육 강도의 평가는 의자에서 앉았다 서기 검사를 합니다. 5번 앉았다 일어나는데 12초 이상 걸리면 근감소증이에요. 셋째, 신체 기능 평가는 400m를 다 못 걷거나 6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근감소증이 진단되었다 칩시다. 근육 빨리 키우셔야겠죠? 기본적인 2가지 잘하셔야 합니다. 바로 저항성 운동과 단백질 섭취겠죠. 저항성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실시해야 하며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루 이상 둡니다. 근육에게도 회복할 여유를 주세요. 자, 무게 드는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 때 3초를 쓰시고요. 1초간 멈추고 천천히 3초간 내립니다. 호흡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몸쪽으로 잡아당길 때 숨을 내쉬고 몸 밖으로 밀어줄 때 들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흉부 압력이 감소해서 무리가 되지 않아요. 정 힘드시면 자연스럽게라도 계속 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 중량은요. 겨우 8번 들 수 있는 무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15번까지 하실 수 있으면 무게를 늘립니다. 이때도 겨우 8번 들 수 있는 무게까지 늘리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인 운동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체는 스쿼트, 레그 프레스, 레그 컬, 런지, 뒤꿈치 들기가 있고요. 상체는 체스트 프레스, 턱걸이, 시트 드로우, 랩풀 다운이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최대한으로, 즉 근육을 끝까지 쥐어짜 주세요. 자, 나이가 젊으시면 8번에서 15번을 1세트로 하고 3세트까지 하세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잖아요. 횟수는 6에서 12회로 줄이세요. 그리고 세트도 한 세트에서 3세트로 꼭 3세트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에 최소한 1분은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의 근력 운동 마치셨으면 다음 부위 운동은 3분 쉬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근력 운동한 뒤에는 최소한 이틀은 쉬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한쪽은 고강도, 즉 무거운 것을 횟수가 적게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간 정도 무게를 더 여러 번 드는 것입니다. 즉 고강도는 근육을 강하게 하겠죠. 그리고 중등도는 근지구력을 길러주겠죠. 나이가 들면 중간 강도 저항성 운동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의 강도가 고강도 운동과 비슷한 정도로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 강도가 저항 운동 포기할 확률을 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하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어도 유산소 운동은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이 먼저냐, 유산소 운동이 먼저냐에 대한 질문에서 근육을 키우는 목적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차이는 없다가 현재까지의 답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시간은요, 근육 키울 목적이면 저녁에 하세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능의 향상 정도는 똑같긴 했지만요. 자, 근력 운동에 몇 시간을 할애해야 할까요? 건강을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순수 근력 운동은 40분에서 60분이 가장 좋습니다. 사망 위험을 20% 줄이거든요. 일주일에 3일 운동한다 치고 하루 10세트씩 1세트에 1분에서 1분 30초가 걸린다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 20분 초과하면 쉬는 시간 뺀 겁니다. 사망 위험이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자,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보충제보다는 천연식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됩니다. 자, 젊었을 때 근육 생기려면 하루 최소한 자기 몸무게의 킬로그램당 0.8 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더욱 빵빵하게 되려면 하루 3 까지 늘려도 돼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하루 1.2 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육량만 생각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보다 유리하긴 합니다. 특히 중년층 이후부터는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근육을 키우신다면 좀 더 늘리세요.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동물성 단백질부터 보죠. 소고기 안심 100g에 20g, 돼지고기 1인분 180g에 30g, 닭가슴살 100g에 23g, 생선 한 토막에 10g, 계란 한 개에 6g, 우유 한 컵에 6g, 치즈 한 장에 3g 이네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두부 반모에 23g, 두유 한 팩에 6g, 오트밀 240g에 30g, 렌틸콩 160g에 10g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고기 0.5인분, 닭가슴살 100g, 계란 1개와 흰자만 돼 있는 계란 1개, 그리고 적당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60g이 나오네요. 잠깐 계란 이야기 드리면요. 계란 1개에는 단백질 6g인데 흰자에 3.5, 노른자에 2.5g 들어있습니다. 계란을 통째로 하루 2개 이상 먹는 것이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개 먹고 나서 흰자를 1-2개 더 먹는 것 추천드려요. 단백질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서너 시간 이내에 섭취해 두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근력 운동하고 나서 근육 내 단백질 대사 반응은 최대 5시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회복 단계 때 단백질을 공급해 주면 근육의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제일 좋은 건 운동 후 바로 공급하거나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하셨다 단백질만 섭취하시지 말고 복합당이나 지방도 같이 섭취해 주세요. 근육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중요한 아미노산 있죠? 류신, 이소루신, 발린. 이 세 가지가 분자쇠 아미노산, 즉 BCAA인데 근육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면 하루 20g에서 그치는 것이 좋아요. 시중에 파는 단백질 음료에 20g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1개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죠. 2배인 하루 30g을 넘기면 신장 기능 감소, 간 손상, 여드름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 많아지면 신장에서 더 여과를 많이 시키겠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서는 적당량의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간에 손상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간 기능이 정상인 경우 과량 섭취하지 않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충제를 먹는다면 간 손상이 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사실 보충제가 줄 수 있는 부작용은 보충제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까지 합쳐져서 총 단백질 양이 문제가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근력 운동하는 날에만 따로 섭취합니다. 즉 일주일에 많아야 한 3 번이겠죠. 운동과 단백질 섭취 최소한 3개월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 잘하면 근육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1%입니다. 그러니 눈에 띌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육량,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용기에는 지나침이 없듯이 최상을 향하는 것이 중용일 수 있다. 자, 근육을 쥐어짜서 느끼는 고통과 땀,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과 단백질 보충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과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실 차례겠죠?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로.